이 집 것은 실한 오라기도 자네 것이 아니오. 8년이었습니다. 푹 맞은 시어머니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수발하고 남의 아이 둘을 친자식으로 키운 세월이, 며느리 연희는 벽에 걸린 앞치마를 그대로 두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8배를 살았는데 보따리 하나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들어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다리를 절며 나왔지요. 며느리가 쫓겨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연희의 빈손에 낡은 노쇠 열쇠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 빈 곳간이 하나 있다. 가서 문을 열어보아라.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굿밤 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열쇠를 받기 몇 달 전, 닭이 울기도 전인 어느 새벽, 연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가기 전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먼저 찾은 곳은 장독대 옆 손바닥만 한 꽃밭이었지요. 봉선화 두어 포기에 채송화 한 줄.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한 뼘씩 늘려온 이 집에서 연희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물이 마른 흙에 스며드는 동안 연희는 잎사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지요. 밤새 찼을 텐데도 팽팽한 잎끝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쳤습니다. 선희의 찬압에는 지단을 꽃 모양으로 오려 얹었고 보기의 몫으로는 밥알을 꾹꾹 눌러 참새 모양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손끝에 달라붙은 밥풀을 떼지 않은 채 다음 것을 뭉쳤지요. 내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어찌 이리 예쁜가. 가끔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찬압을 쌀 때,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여며줄 때, 그때마다 연희는 손을 더 바삐 움직였지요.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손이 먼저 이를 찾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찬압 2개를 보자기에 싸서 마루에 놓았을 때 사랑채 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비 석규. 도포 자락을 여미고 가끈을 매만지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연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대답 없이 석규는 마루 끝에 숭늉대접만 비우고 대문을 나섰지요. 삐걱 대문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연희는 행주를 집어 마루를 훔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탕약을 챙길 시간, 소반에 미음 한 그릇과 약사발을 올려 안방으로 들었습니다. 아랫목에 몸을 기댄 최씨 부인은 이불 밖으로 내놓은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있었지요. 한쪽 팔과 다리가 굳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연희가 미음을 내밀자 최씨 부인이 받아들며 한마디 했지요. 미음이 되다. 예, 어머님. 내일은 좀 더 묽게 쓰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고 연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8년째 되풀이 되는 아침. 약사발을 받쳐 올리면 최씨 부인이 물과 함께 삼키고 연희가 빈 그릇을 물리는 것까지가 한 벌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걷고 굳은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살이 언 흙처럼 딱딱했지요. 손바닥에 힘을 실어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안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선희가 신을 꿰며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외쳤고 보기는 연희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매달렸지요. 연희는 웃으며 그 등을 토닥였습니다. 보가, 늦겠다. 어서 가거라. 보기가 손을 놓고 뛰어나가자 연희는 살인문이 닫힐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하나, 이 새벽이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다운데 하나일 줄은 그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연희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무렵. 처음에는 아주머니였다가 선희가 먼저 새어머니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놀던 보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며 불렀지요. 어머니.
개숫물에 그릇을 부시던 연희의 손이 멎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보기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 물. 바가지가 물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세 글자가 그리 무거운 말인 줄은 그때까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물에 잠긴 바가지를 건져 올리는데 3년 전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희를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반기는 말 대신 이런 말이 떨어졌지요. 내 손주들한테 못하면 그날로 이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라. 그것이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건넨 첫마디였고 연희는 마당에 선 채 그 말을 받았습니다. 치마 속에서 두 손이 조여들었지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지요. 뒤에서 석규가 어머니 그런 말씀은 거두십시오 하였으나 최 씨 부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혼담이 오갈 적에 밤새 한숨을 쉬었지요. 푹 맞은 시어미에 남의 아이가 둘이다. 고생길이 훤한데 어쩌자고. 제발 다시 생각해라. 연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갔지요. 그 집 문간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선희의 눈망울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처 옥례가 떠난 것은 최 씨 부인이 풍으로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어린 것 둘에 병든 시어미까지 떠안게 되자 감당을 못하고 야반도주를 한 뒤 소식을 끊었지요. 갓난아이 보기는 방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선희는 문간에서 어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내버리고 간 바로 그 자리에 연희가 들어선 것이었지요. 바가지에 물기를 털어 시렁에 얹으며 연희는 마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간 살인문 너머로 아침 볕이 들고 있었지요. 아이들을 버리고 달아난 그 사람이 다시 이 마당을 밟게 될 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연희가 삶은 밤 한 접시를 소반에 받쳐 안방으로 가는 길. 대청을 지나는데 방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연희의 걸음이 묶였지요. 푹 맞은 뒤로 늘 어눌하던 최 씨 부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또렷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주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단단히 일러두고. 연희는 대청 기둥 곁에서 숨을 죽이다가 문을 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아랫목에 홀로 기대어 있을 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뒷벽에 들창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뒷마당 쪽에서 잦아드는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린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했습니다. 어머님, 손이라도 오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낮잠을 잤다. 돌아온 것은 얘의 그 어눌한 말투. 연희는 소반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지요.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였습니다. 허나문을 닫는 순간 등 뒤의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지만 연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석규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장사길에 나가니 며칠 걸린다는 짧은 통보. 연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심부름 온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최 씨 부인의 밤 탕약까지 올리고 나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연희는 장독대 옆에 나가서서 밤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지요. 온종일 남의 몫을 채운 손이 하루 끝에 제 것이라 만질 수 있는 자리는 이 한 뼘이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자 연희는 꽃잎에서 손을 거두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서당이 쉬는 날이면 연희는 보기의 손을 잡고 갯가로 나가 모래톱 끝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보기가 무릎 위에 닭종이를 펴고 몽당붓을 쥐면 연희가 먹물 종지를 바위 위에 받쳐 주었지요. 갯바람이 종이 귀퉁이를 들썩였습니다. 보기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챈 뒤부터 생긴 둘만의 날이었지요. 같은 자리, 같은 바위.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그렸고 바람이 거세면 종이를 손으로 눌러가며 그렸습니다.
보기가 붓을 멈추고 종이를 내밀었지요.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 붓선은 삐뚤삐뚤했으나 입꼬리만은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곱게 그렸지요? 연희가 보기에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웃었지요. 그래. 어머니를 아주 곱게 그려주었구나. 그때 저만치 미역 널던 안악들 쪽에서 말소리가 흘러왔습니다. 후처가 남의 새끼한테 저리도 정성이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연희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기가 붓을 쥔 채 안악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연희는 보기의 눈을 제게로 당기듯 그림 속 꽃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보가, 이 꽃은 무슨 꽃이냐? 어머니, 꽃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보기가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을 향해 다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조금 늦었다는 것을 아마 연희만 알았을 겁니다. 그 무렵 안채벽에는 연희가 풀을 쏘어 붙여 준 보기의 그림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갯배를 그린 그림, 꽃을 그린 그림, 황소를 그린 그림. 보기는 새 그림이 붙을 때마다 그 앞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선희가 곁에서 동생 것만 붙여주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했지요. 연희가 그럼 선희도 하나 가져오너라 하였고 그날 저녁 선희가 정말 언문으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한 장을 들고 왔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8자. 연희는 그것을 보기에 그림 곁에 나란히 붙여주었습니다. 벽 한쪽이 아이들의 것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연희는 그 벽이 좋았습니다. 장독대 옆 한 뼘 꽃밭 말고도 이 집에 제 자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지요. 친정에서 서찰이 온 것은 그 즈음이었지요. 어머니의 언문 글씨였습니다. 애미는 괜찮다. 콧불이 좀 오래갈 뿐이다.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먼저. 연희도 그 버릇을 닮았지요. 하나 서찰의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쾌 끝이 가늘게 떨려 있었고 기침 사이사이에 붓을 놓았다 든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지요. 연희는 서찰을 접고서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봐야 하는데 마음은 그랬지만 몸이 이 집에 매여 있었지요. 새벽마다 탕약을 다려야 했고 아이들 찬압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이 집의 아침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누구에게도요. 며칠 뒤 장에 간 길에 하나뿐인 동무 덕이네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한대 주막은 복로방을 늘리는 공사로 어수선했지요. 아이고, 연희 왔나. 내 지금 눈코 뜰 새가 없다. 다음에 보자. 연희는 국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돌아섰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편찮으시고 덕이네는 바쁘고 연희의 사방이 조용해지고 있었지요. 정작 본인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며칠이 지난 새벽 연희가 부엌에서 찬압을 싸는데 대청 쪽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고개를 돌리자 안방 문이 반뼘쯤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어둠 속에서 이쪽을 지켜보는 눈길이 느껴졌지요. 등잔불이 흔들리며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어머님이 이 시각에 어인일로.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생각을 더 잊지 않았지요. 찬압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장사길에서 돌아온 석규는 그 뒤로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드물었지요. 돌이켜보면 그런 걸음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세 해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선희가 수저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찌 늘 안이 계십니까? 연희는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요즘 크게 바쁘시단다. 아버지는 곧 오실 게다. 늦은 밤 석규가 돌아와 연희가 상을 보러 일어서는데 도포 자락에서 낯선 냄새가 스쳤지요. 분내
연희의 것이 아닌 냄새였습니다. 연희는 붓두막 앞에서 잠시 붙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밤 석규는 등을 돌리고 먼저 잠들었습니다. 벗어둔 도포 자락 밑으로 서찰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고 여인의 필체, 낯선 언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서찰을 짚지 않았고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내가 아직 방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단호가 이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희가 오래 다논 날 그네 뛰기에 나가게 되었지요. 어머니, 저 다홍 치마를 입으면 아니 됩니까? 선희가 그리 말했을 때 연희는 이튿날로 장에 나가 다홍 명주와 꾀꼬리 색감을 끊어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이 천 위를 오갔지요. 연희는 치마폭의 주름을 잡아 눌러 박았습니다. 바늘이 손끝을 찌르자 피가 구슬처럼 맺혔지요.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가 헝겊을 감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탕약을 올리러 안방에 들었을 때 최 씨 부인이 어눌한 소리로 물었지요. 삼경이 넘도록 등잔이 밝다. 선이 단오빔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잠자코 약사발을 비웠지요. 연희는 빈 그릇을 물리고 문을 닫으려다가 저도 모르게 웃으며 이런 말을 보탰습니다. 바느질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처녀 저겐 이 손으로 바느질품이나 팔며 살까 그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약사발을 물리던 그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지요. 연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라 대화 끝에 툭 흘린 말이었지요. 제 입으로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곧 잊어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헝겊 감은 손가락으로 옷고름을 달고 끝동을 두르니 첫 딸기 올 무렵에야 단오빔이 다 되었습니다. 연희는 횃대에 치마 저고리를 걸어 등잔불 아래 펼쳐보았지요. 다홍 명주가 불빛에 일렁였습니다. 소매 안쪽에는 그 손가락으로 눌러 잡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희에게 단오빔을 입혀 마당에 나란히 섰고 다홍 명주가 볕을 받아 물결처럼 일렁였지요. 선희가 치맛자락을 잡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곱습니까? 연희가 선희의 옷고름을 바로잡아 주며 웃었지요. 그래, 우리 선희가 제일 곱지. 보기가 곁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누이, 곱다. 볕 좋은 마당에 셋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순간이었지요. 단온 날 아침 연희는 보기의 손을 잡고 그네터로 나갔지요. 이는 오는 길에 꺾은 들꽃 한 줌을 두 손에 꼭 안고 있어 누이한테 줄 것이냐 물으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네터는 인파로 하얗게 붐볐습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은 여인들 틈에서 다홍치마의 선희가 그네줄을 잡고 올라섰지요. 그네가 밀려오르자 다홍치마 자락이 하늘로 펄럭였고 가장 높이 오른 순간 선희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선희가 살짝 웃었습니다. 연희는 치마 위에서 두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치마 자락이 오를 때마다 지난 8년이 그 자락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았지요. 새벽마다 싸던 찬압. 어머니 꽃입니다. 하던 그 말. 볕 좋던 마당. 차오르는 것을 누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선희가 그네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고 보기가 들꽃을 안고 앞서 뛰어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낯선 여인 하나가 선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선희의 어깨를 두른 팔, 기름 발라 곱게 빗은 머리, 연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빛 장옷. 여인이 선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지요. 어미가 왔다, 선아. 옥내였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옥내의 팔에 안긴 선희의 몸에는
연희가 밤새워 지은 다홍단오빔이 입혀져 있었지요. 소매 안쪽 어딘가에 바늘에 찔린 손가락으로 눌러 잡은 자국이 있는 그 옷이었습니다. 연희의 발이 멎었습니다. 앞서 달리던 보기가 품에 안은 들꽃 줄기가 꺾이는 줄도 모르는 채 우뚝 섰지요. 선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내와 연희를 번갈아 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선희의 입이 벌어졌다가 말을 얻지 못하고 다시 다물렸습니다. 연희는 옥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한 밤들이 겹쳐 올라왔지요. 도포 자락에서 스치던 낯선 분내, 그 밑으로 삐져나와 있던 여인의 언문 서찰. 석규는 이미 옥내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파 저쪽에 석규가 서 있었습니다. 옥내의 곁. 연희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미안한 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해버린 사람의 굳은 기색이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그 눈빛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보기에 들꽃을 받아 선희의 손에 쥐어 주었고 선희가 꽃을 안은 채 올려다보았지요. 연희는 그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돌아섰고 보기가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따라왔지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석규가 연희를 등잔 하나만 켜진 대청으로 불러앉혔지요. 옥내가 돌아왔네. 연희는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제가 키웠습니다. 제가 어미입니다. 석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등잔불이 흔들리는 동안 대청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석규가 입을 열었지요. 아이들에게는 낳은 어미가 필요하네. 8배가 그 한마디에 잘려 나갔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사람 부르는 소리가 났지요. 이 밤중에 기별이라니. 친정 오라비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리 보전을 하셨습니다. 병세가 좋지 않으십니다. 연희는 문고리를 쥔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쓰러졌지요.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밤이 깊었을 무렵 마당 쪽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가 방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니 살인문 밖에 석규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 남빛 장옷이 보였습니다. 옥내였지요. 아직 이 집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문 안으로는 들지 않았고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옥내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왔습니다. 노마님 전담 문서는 정리해 두신 게요. 저 늙으니 올해는 못 가오. 석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지요. 옥내가 돌아서자 장옷 자락이 어둠 속으로 멀어졌고 석규는 등불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연희는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영치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지요. 옥내가 돌아온 까닭이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 하나로 알아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내가 보찜을 지은 교군을 앞세우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신을 벗고 마루에 오르는 옥내의 발이 연희의 눈앞에서 마루장을 하나하나 밟았습니다. 연희는 찬압 보자기를 묶던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그것이 연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옥내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물바가지를 들고 장독대로 나간 연희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꽃밭이 갈아엎혀 있었지요. 봉선화가 뽑힌 자리에 매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저쪽에서 옥내가 호미를 든 채 말했습니다. 안마당에 자풀이 웬 말이오, 촌스럽게. 그 말과 함께 옥내가 남은 채송화 줄까지 뽑아 거름더미에 던졌습니다. 지난 봄 보기가 제 손으로 씨를 묻고 아침이면 물바가지를 들고 쫓아 나오던 그 채송화였습니다.
흘덩이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고 뿌리가 뜯겨 끊기는 감촉이 연희의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옥내는 그것을 모를 겁니다. 손에 묻은 흙만 탁탁 털었지요. 연희는 장독대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빈 꽃밭 자리에 바람만 지나갔지요. 한데 그 마당에 연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지나던 참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부엌 문간에는 아랫사람 둘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담 너머로는 이웃 안악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저 꽃밭을 누가 가꾸었는지 이 마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모는 물동이를 고쳐 이고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아랫사람들은 문간에서 물러섰지요. 담 너머의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보고도 물러서는 등이 더 싫었습니다. 그날 오후 안채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내가 벽에 붙은 그림들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갯배를 그린 그림, 꽃을 그린 그림, 황소를 그린 그림. 연희가 풀을 쏘어 한 장 한 장 붙여 주었던 것들. 풀 먹은 종이가 벽에서 푹 찍히며 떨어졌고 옥내는 그 자리의 장에서 온까치 호랑이 민화를 붙였습니다. 한데 연희보다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지요. 복이었습니다. 문설주 앞에 서서 제 그림이 벽에서 찢겨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입술이 다물려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대신 눈이 벽에 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지요. 보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 발을 떼기 전에 선희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잠깐 쥐었다가 먼저 놓았고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지요. 옥내가 연희 앞으로 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아이들한테 어지럼을 주지 마시오. 낳은 어미가 돌아왔으니. 석규는 그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지아비를 보았지요. 한 번만 나서 주면 되었지만 그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옥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얼 바라는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석규가 끼어들었지요. 그만하게. 짧았습니다. 단 4글자가 연희의 말을 잘랐지요. 선희가 연희의 치맛자락을 쥐었고 보기는 제 발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연희의 말이 닿는 자리는 이미 없었지요. 그날 저녁에는 마지막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연희가 저녁상을 물리고 부엌을 나서는데 옥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곳간 열쇠는 자네가 쥐고 있다지. 연희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던 열쇠 꾸러미였지요. 연희가 미처 답하기도 전에 옥내가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제 이건 내가 챙기지. 순식간이었습니다. 옥내는 열쇠 꾸러미를 손바닥 위에서 잘랑잘랑 흔들어 보이고는 제 허리춤에 매달았고 그 쇳소리가 마당 안에 퍼졌지요. 연희를 돌아보고는 쐐기를 박듯 말했지요. 미리 일러두는데 나갈 적에 이 집 것은 실한 오라기도 자네 것이 아니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8배를 통째로 세매버렸지요. 새벽마다 싼 찬압도, 밤새워 지은 단오빔도, 굳은 종아리를 주무르던 손도 그 셈법으로는 하나같이 이 집 것이었으니까요. 부엌 쪽에서 아랫사람 둘이 그 소리에 돌아보았고 참모도 문간에 서서 보고 있었지요.
저 열쇠가 누구 허리에 있었는지 이 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나 그뿐.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고 옥내가 고개를 돌리자 다들 하던 일로 돌아갔지요. 연희는 빈 허리깨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늘 닿던 자리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고 그 허전함이 어떤 말보다 크게 제 처지를 일러주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연희는 아이들 방 앞에 섰지요. 조금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선희와 보기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기의 볼에 베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선희는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지요.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연희는 문설주를 잡은 채 문지방을 넘지 못했지요.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나가야 한단 말인가. 연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 잠든 아이들까지 한 뼘이 어둠 속에서 아득했지요.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희는 마루에서 석규와 마주 앉자 왼손 무명지의 은가락지에 손이 갔지요. 8배 세월의 살이 오른손가락 마디에 걸려 가락지가 잘 빠지지 않았지요. 돌려가며 겨우 뽑아내자 빠져나간 자리에 허연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또각. 작은 소리였지만 연희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들렸지요. 8년이라는 세월이 가락지 하나 내려놓는 소리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락지에서 손을 뗀 손끝이 떨렸습니다. 석규는 그것을 집어들지도 연희를 바라보지도 못했지요. 연희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펴고 옷가지를 넣고 빗과 실패를 넣었습니다. 8배를 두르던 앞치마는 챙기지 않고 벽에 건 그대로 두었지요. 이 집 살림에 딸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리 오래 살았는데 보따리 하나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붙은 것이 애초에 이 집에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짐을 싸고 나서야 알았지요. 반다지를 정리하는데 안쪽 깊은 곳에서 손끝에 종이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보기가 언젠가 연희에게만 살짝 내밀며 이건 어머니만 가지셔요 하였던 그림 한 장이었지요. 붓으로 그린 여인이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선, 크기가 맞지 않는 손. 하나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그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가 젖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옷가지 사이에 끼워 넣었지요. 보따리를 여미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 앞에 섰지요. 그 손에 쇠가 달아 빛이 바랜 낡은 노쇠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이것을 받아라. 곧간 열쇠 꾸러미를 빼앗긴 바로 그 손에 이번에는 다른 열쇠가 쥐어지고 있었지요. 장터 뒷골목에 빈 곳간이 하나 있다. 가서 문을 열어보아라. 어머님, 이게 무엇입니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연희의 손바닥에 깊이 남았습니다. 반신을 못 쓰는 병자의 손이어야 했습니다. 한데 연희의 손을 감싼 그 힘은 단단했고 전해지는 온기가 짙었지요. 연희는 느꼈습니다. 이 손이 아픈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 묻지 않았고 최 씨 부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돌아서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그 뒷모습에 박혔고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한쪽 다리를 끌며 절뚝이던 시어머니가 두 발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울어짐 하나 없는 고른 걸음이었지요. 연희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쫓으려 한 발을 떼다가 멈추었지요. 최 씨 부인의 방문이 닫히고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손바닥을 펴보니 열쇠의 톱니,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요. 손을 잡아 주던 온기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걸으셨다. 멀쩡히 걸으셨다. 매일 새벽 탕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굳은 다리를 주물러 드렸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님은 걸으실 수 있었단 말인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방금 본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런데도 연희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지요. 열쇠를 쥐어주며 손을 잡던 그 힘. 그 힘이 대답 대신이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이고 방을 나와 토방에서 신을 꿰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옥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바람이 찼지요. 골목 끝에서 연희는 잠시 걸음을 세웠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고 싶었지요. 8배를 산 집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으니까요. 허나 고개를 돌리는 대신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긴 당부의 마지막 한 줄을 연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 이미 그 말대로 하고 있었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열쇠가 손안에서 체온을 받아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연희가 보따리를 이고 닿은 곳은 장터 골목 안쪽 낡은 평상이 놓인 덕인의 주막이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덕인애가 부엌에서 나왔고 연희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덕인애가 국밥 한 뚝배기를 말아내왔고 연희는 수저를 들어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눈물이 났지요. 수저를 놓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다시 수저를 들었지요. 먹다가 또 울었습니다. 덕인애는 곁에 앉아 물그릇만 채워주었습니다. 연희가 지나온 세월을 쏟아놓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요. 그 울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요. 밤이 되어 덕인애가 복로방에 이부자리를 펴주었고 연희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따리에서 꺼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니 고리에 나무패가 달려 있었고 언문으로 자리가 적혀 있었지요. 연희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절지 않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손을 쥐던 그 소나기 힘이, 설명하지 않던 그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열쇠를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연희는 나무패의 글씨를 따라 큰 길에서 한 굽이 안쪽 장터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널무니 굳게 닫힌 가게 하나가 보였지요. 연희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 숨을 한 번 고르고 자물쇠에 꽂아 돌렸습니다. 쇠가 맞물리며 풀리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널문을 밀어 열었지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가 먼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지요. 연희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지요. 곳간이라 하셨습니다. 한데 곳간이 아니었지요. 바디와 북이 걸린 시렁이 있었습니다. 인두와 다리미가 화로 곁에 나란했지요. 벽 한쪽에는 오색 실타래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실 한 타래를 집으니 감이 좋은 실이었지요. 값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실 한 오라기도 자네 것이 아니라던 그 말이 문득 귓가를 스쳤습니다. 지금 연희의 손에는 실이 타래째 들려 있었지요. 그것도 저 실험 가득. 넓은 마름지상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구석에는 결 좋은 무명과 명주가 필로 쌓여 있었지요. 침선방. 연희의 무릎이 풀렸지만 마름질상 모서리를 짚고 겨우 몸을 세웠지요.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목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막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울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문은 닫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한데 눈물만 한 줄기 뺨을 타고 내려왔고 연희는 그것을 손등으로 훔쳤지요. 8배를 눌러온 사람은 놓아도 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놓을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참는 것이 몸에 배면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몸이 먼저 참아버리는 것이지요. 연희는 상모서리를 짚은 채 그렇게 서 있었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마름질상의 서랍을 당기니 궤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궤를 먼저 열자 은자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여태는 버티고도 남을 돈이었지요. 궤 밑에는 관아의 입안이 찍힌 가게 문서가 접혀 있었습니다. 임자의 이름 자리에 연희의 이름 2자가 적혀 있었지요. 연희가 그 2자를 손끝으로 짚어보니 종이 위에 제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해 전이었습니다. 연희가 아직 그 집에서 새벽마다 찬압을 싸고 있을 때 최 씨 부인은 이미 이 가게를 연희의 이름으로 옮겨 놓았던 겁니다. 연희가 내쫓기기 훨씬 전부터요. 봉투에서 나온 접힌 서찰은 최 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 획이 흔들렸지만 한자 한자 눌러 쓴 것이 느껴졌지요. 서찰은 짧았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바느질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게 다였지요. 어찌하여 이 가게인지 어찌하여 연희인지 그 걸음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서찰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이번에는 버티지 않은 채 스르르 주저앉았지요. 연희는 서찰을 무릎에 내려놓고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바디, 인두, 오색 실타래. 그 순간 잊고 살던 그 말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지요. 바느질품이나 팔며 살까 그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한 어느 밤 탕약 그릇을 물리며 무심코 흘렸던 말이었습니다. 누가 대꾸한 것도 아니었지요. 본인조차 까맣게 잊었던 그 말을 최 씨 부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해서 이 가게를 채워놓은 것이지요. 그제야 한 가지가 이어졌지요. 들창 너머로 새어나오던 그 또렷한 목소리. 값은 후하게 쳐주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바로 이 가게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이곳을 채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 끝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남았지요. 어찌하여 8년을 병자로 사셨는가. 그 물음만은 서찰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가슴에 안고 가게 바닥에 앉은 채 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그 속에서 떠다녔지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연희는 그 말을 속으로 다시 읽었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포목전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전마다 무명과 명주필이 쌓이고 감고르는 손들로 붐볐지요. 한 필씩 짚어가며 오를 살피고 손끝으로 감을 쓸어보고 볕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말을 붙였지요. 침선방을 새로 여시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침선방을 여는구나. 무명 2필과 명주 1필을 끊어 안고 돌아오는 연희의 걸음이 빨라졌지요. 가게에 닿아 널문을 활짝 열고 마름질 상위에 감을 펼쳤습니다. 가위가 천을 가르는 첫 소리가 빈 가게에 울렸지요. 화로에 인두를 묻고 끊어온 담을 개켜 시렁에 올렸습니다. 손에 점점 신이 붙었지요. 시댁에서 남의 옷을 짓던 손이 이제 제 가게에서 제 바느질함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골목에 들 무렵 덕이네가 문을 밀고 들어와 시렁과 마름질 상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씩 웃었지요. 야, 제대로 하는구나. 덕이네는 그날부터 장터 골목을 돌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뒷골목에 침선방이 하나 열렸는데 솜씨가 여간 아니라고요. 국밥집 아주머니, 떡전 노파, 생선전 하나까지 덕이네가 아는 입마다 옮겨갔지요.
이제 목판을 걸 차례. 연희는 각 수장이에게 부탁해 언문 5자를 새겼지요. 연희 침선방. 목판이 처마 밑에 걸리자 연희는 골목 맞은편으로 건너가 그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 평생 제 이름이 어딘가에 걸린 것은 처음이었지요. 내 이름이네. 내 가게에 내 이름이 붙었네. 지나가던 이가 고개를 돌려 쳐다볼 만큼 연희는 오래 서서 목판을 바라보았지요. 한데 그때 골목 저쪽에도 그 목판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쓴 남자였지요. 도포 자락이 나치고 연희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석규였지요. 석규는 처마 밑에 넉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희 침선방. 그 5자를 읽고 있었지요. 고개를 떨구더니 돌아서 골목을 빠져나갔고 연희는 선체로 석규가 사라진 쪽을 보았지요. 이 가게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저 사람은 이제 알 겁니다. 알면 어찌할 것인가. 연희는 그 물음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지요. 붙들고 있어 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물음이었으니까요. 가게로 들어가 널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그날 이후 골목을 지나는 발소리에 연희의 귀가 한 번씩 열리곤 했지요. 며칠 뒤 이웃 노파가 첫 손님으로 들었습니다. 돌쟁이 손주 놈 저고리 하나 곱게 지어주게. 치수를 재는 연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등잔을 밝히고 바늘을 들었지요. 돌쟁이 저고리는 작아서 소매가 연희의 한 뼘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 작은 소매에 색동을 대고 깃을 달고 고름을 박았습니다. 문득 참새 주먹밥을 빚던 새벽이 떠올랐지요. 남의 아이를 먹이던 손이 이제 남의 아이를 입히는 삭슬 받는구나. 연희는 실을 이로 끊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버릇이었지요. 저고리를 등잔불에 비춰보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노파가 저고리를 찾아갔고 엽전 몇 잎을 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희 혼자 남아 그것을 내려다보았지요. 내 돈이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그 오랜 살림을 살았지만 연희 이름으로 벌어들인 것은 없었지요. 얻어 쓰는 것과 제 손으로 버는 것은 달랐습니다. 상 위의 엽전 몇 잎이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연희의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기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요. 연희는 첫벌이에서 한 몫을 떼어 약값에 보태시라 인편에 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다 연희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님께 기별을 넣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열었다고 첫 손님이 다녀갔다고 첫벌이가 생겼다고요. 하나 서찰에 그 2줄이 떠올랐지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연희는 마음을 접었지요. 등잔을 끄려다가 손이 멎었습니다. 시댁의 그 새벽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반뼘 열려있던 안방문. 어둠 속에서 이쪽을 지켜보던 그 눈길. 마지막 날 연희의 손을 감싸던 그 힘. 연희가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병자의 손이라 하기에는 너무 단단했던 힘. 그 종아리는 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굳은 다리를 가진 사람이 어찌 절지 않고 걸어 나갔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 앞뒤를 맞추어 줄 사람은 이제 연희 곁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등잔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지요. 최 씨 부인 쪽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연희가 혼자 서는 데에 시간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등을 진 것이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 물러서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에서 꽃을 든 여인이 그려진 보기에 그 삐뚤삐뚤한 그림을 꺼내 마름질 상 곁 벽에 풀로 붙였지요. 이 가게에서 처음으로 벽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실형에는 실타래가 있었고 상 위에는 인두가 있었고 벽에는 보기의 그림이 있었지요. 연희의 가게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린 저녁, 연희가 널문을 닫으려는데 골목 끝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연희가 다가가자 선이가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연희는 목 안쪽이 뜨거워져 간신히 입을 뗐지요. 나도 보고 싶었다. 선이가 코를 훌쩍였고 어둠 속에서 둘은 마주 서 있었지요. 선이가 들킬세라 몸을 돌려 뛰어갔고 연희는 아이가 사라진 골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선이가 살짝살짝 다녀가며 집안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내는 아이들 새벽밥도 찬압도 챙기지 않는다 했지요. 보기가 아침을 굶은 채 서당에 간다 했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밥을 안 먹습니다. 연희는 치맛자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라 내처진 몸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등잔 아래의 바느질감을 밀어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안 치고 참새 모양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손끝에 달라붙은 밥풀을 떼지 않은 채 닿은 것을 뭉쳤지요. 몸에 밴 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서당담 모퉁이 길목으로 갔습니다. 보자기에 싼 찬압을 담 민 마른 자리에 내려놓고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보기가 와서 담 밑에 보자기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 풀었습니다. 참새 모양 주먹밥이 나왔지요. 보기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자 연희는 담 뒤에서 숨을 죽였지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섰다가는 저 아이가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보기는 주먹밥을 두 손에 든 채 서 있었지요.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연희는 담 뒤에서 그것을 보며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그날부터 새벽마다 서당담 밑에 보자기가 놓였고 연희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한데 어느 날 보기가 빈 찬압을 책보에 넣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찬모였지요. 그 길로 옥내에게 일렀습니다. 이튿날 낮 서당에서 돌아온 보기를 옥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내가 아이의 책보를 빼앗아 뒤집자 빈 찬압이 마당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이게 무엇이냐?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이웃 안악 셋이 빨래를 이고 서 있었고 담 너머로도 얼굴 몇이 붙었지요. 옥내는 그것을 보고도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였습니다. 담 밑에서 남이 놓고 간 밥을 주워 먹었단 말이냐. 이 집 아들이 상거지가 되었구나. 보기의 얼굴이 귓불까지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내 어미가 아니다. 어미 행세를 하는 것뿐이야. 다들 들으시오. 남의 자식한테 밥이나 던져놓고 어미 소리를 듣고 싶은 게지. 우물가의 안악들이 서로 눈짓만 주고받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담 너머의 얼굴들도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흙바닥에 찬압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8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면 무엇을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를 그 아이는 그날 배웠던 겁니다. 그날 밤 침선방 널문을 두드리는 여린 소리가 났지요. 연희는 등잔을 들고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기였습니다. 책보도 없이 저고리 바람에 쉬는 한 짝뿐이었지요. 바짓가랑이가 무릎께까지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보가. 연희는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몸을 낮춰 아이의 다리를 살피니 무릎이 까져 흙이 박혀 있었지요. 어찌 왔느냐? 이 밤중에 어찌? 보기는 대답 대신 두 팔을 뻗어 연희의 허리를 붙잡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낮에 사람들 앞에서 참았던 것이 이제야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연희는 아이를 안아들여 화롯가에 앉히고 물을 데워 무릎에 흙을 씻어냈지요. 아이가 몸을 움칠 때마다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씻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가 지나서야 보기가 입을 열었지요. 담을 넘었습니다. 연희의 손길이 뚝 그쳤습니다. 뒷담이 낮은 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한짝 벗겨졌는데 주우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신 한 짝으로 걸어온 아이. 넘어져 무릎이 깨졌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걸어온 아이였습니다. 연희의 명치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마다 담 밑에 두고 온 그 보자기가 이 아이를 마당 한복판에 세운 겁니다. 먹이려고 한 일이 아이를 욕보인 셈이 되었지요. 연희가 가장 잘해온 일이 이 집 밖에서는 흉이 되었습니다. 보기가 젖은 눈으로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까? 연희는 아이의 볼에 묻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고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어미, 여기 있다. 어미, 안 간다. 보기가 연희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안은 채 가게 바닥에 앉아 그렇게 있었지요. 그 밤 연희는 보기를 뒷방에 재우고 등잔 아래에서 아이의 무릎에 감을 헝겊을 잘랐지요.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넘어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연희는 보기를 데리고 본가 앞까지 갔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야 했지요. 아직은 그 집 아이였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담을 넘지 마라.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당이 파하면 오너라. 앞문으로 걸어서. 그제야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날부터 보기는 서당이 파하면 침선방으로 왔습니다. 뒷방 소반에서 글을 읽고 연희가 빚어주는 참새 주먹밥을 먹었지요. 보기가 접시 위 주먹밥을 보고 웃었습니다. 담을 넘던 그 밤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연희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끝에 밥 풀을 때는 척하며 참았습니다. 보기는 글을 마치면 나름질 상 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타래가 걸린 시렁, 화로에 묻힌 인두, 감이 쌓인 구석. 붓이 움직일 때마다 침선방이 종이 위로 옮겨졌지요. 연희가 그 그림들을 벽에 붙여주었고 꽃을 든 여인 곁에 새 그림이 나란히 늘어갔습니다. 안채 벽에서 찢겨 나갔던 그림들이 이제 침선방 벽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 무렵 본가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옥내가 노마님의 문갑을 뒤지다가 전답 문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빈 것을 본 겁니다. 알아보니 전답이며 장터의 가게며 물려질 것들이 죄다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그것도 내쫓은 며느리 연희의 이름으로요. 옥내가 부추겼고 석규는 관아에 정소를 넣었지요. 어미가 풍을 맞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때에 꾸며진 문서이니 무효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미를 노망들었다고 관아에 고한 겁니다. 며칠 뒤 침선방에 관차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삭바느질을 맡기러 온 안악 둘이 보는 앞이었지요. 이 가게 문서를 내놓으라. 정소가 들어왔다. 안악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러서는 가운데 연희는 반다지에서 입안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관차가 문서를 둘둘 말아 걷어가며 말했습니다. 판가름이 날 때까지 이 문서는 관아에 둔다. 관차들이 나가고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흩어졌지요. 그날로 장터에 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쫓긴 후처가 노망든 노마님의 재산을 후렸다더라. 그 말이 연희의 귀에까지 들어왔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덕이 내가 국밥을 나르다 말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제 어미를 노망들었다고 고하는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말세다, 말세. 깊은 밤
연희는 등잔 아래에서 바느질감을 들었지만 바늘을 쥔 손이 자꾸만 헛놀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이름을 다시 뺏기는가. 연희가 널문을 열고 처마 밑을 올려다보니 목판에 언문 넉자가 어둠 속에 걸려 있었지요. 저 이름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녁 나절이면 보기가 여느 날처럼 책보를 메고 왔고 뒷방에서 넘어오는 아이의 글소리를 들으며 연희는 생각했지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서 저 글을 읽나? 관아에서는 좀처럼 소식이 없었고 연희는 바늘을 다시 들었다가 놓았다가 다시 들며 그 며칠 밤을 건넜지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뜻밖의 기별이 먼저 당도했습니다. 본가의 노마님이 몸져 누우셨다고요. 연희는 하던 바느질을 놓아둔 채 숨이 턱에 닿도록 본가로 내달렸습니다. 하나 대문 앞에서 행랑의 늙은 노복이 난처한 낯으로 길을 막았지요. 날이 깨서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라범, 내 한 번만 뵙기만 하겠네. 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명이었지요. 연희는 더 조르지 못하고 중문 밖 돌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지요. 8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탕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굳은 다리를 주물러 들인 사람이 나인데 그 안방문 하나를 열 수가 없구나. 쫓겨난 몸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담을 쌓는구나. 해질녘 참모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다 연희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낮은 소리로 일러주었지요. 곡기를 통 못하셨습니다. 탕약도 오래 걸렀습니다. 연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오므라들었지요. 새벽마다 올리던 그 미음과 탕약을 석규도 옥례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날이 저물자 노복이 보다 못해 뒷마당 쪽 샘문을 열어주었지요. 연희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뒷곁으로 돌아가니 들창에 발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발 너머로 자리에 누운 최씨 부인이 보였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발 앞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최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 너머로 눈이 마주쳤지요. 안방문 쪽에 석규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소리를 내는 대신 이 모양으로만 한자 물었습니다. 잘 하고 있느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틀을 짚은 손끝은 하얗게 눌렸지요. 최씨 부인이 희미하게 웃었고 연희는 발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석규였지요. 뒷곁에 선 연희를 보고 낯이 굳었습니다. 어찌 왔는가? 이제 남남이 아닌가? 연희는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보았지요. 대답 대신 돌아서서 샘문을 나와 걸었지요. 어둑한 골목으로 그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침선방 부엌에 불이 켜지고 연희는 약탕관을 걸었지요. 어제 참모가 하던 말이 밤새 귓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곡기를 통 못하셨다는 말, 탕약도 오래 걸렀다는 말. 연희는 스스로도 제 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내쫓긴 몸이었지요. 남남이라는 말까지 들은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먼저 약재를 골라 저울에 얹고 있었지요. 하루도 거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머리가 따지기 전에 손이 먼저 그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약이 끓는 동안 연희는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지요. 문전박대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약사발을 소반에 받쳐 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본가 대문 앞에 섰지요. 마당으로 발을 들이자 마루에서 옥내가 내려왔습니다. 뻔뻔도 하시오. 무슨 낯으로 또 왔소? 어머님 약입니다. 두고만 가겠습니다. 두고 갈 것도 없소. 옥내가 소반을 밀치자 약사발이 기울었습니다. 연희가 두 손으로 소반을 붙들었고
향약이 손등 위로 넘쳤습니다. 뜨거운 것이 살갗을 훑고 지나갔지만 연희는 소반을 놓지 않았지요. 10번을 밀치셔도 이 약은 두고 가겠습니다. 이 여편네가. 옥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고 신랑이 소리가 담을 타고 안채까지 올라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마루로 나서는 그 걸음이 이 집에서 8배 보여온 걸음과 완전히 달랐지요.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마루장을 고르게 밟으며 똑바로 걸어 나왔지요. 말도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마당에 옥내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낯에서 핏기가 거치는 것이 연희의 눈에도 보였지요. 최씨 부인이 토방을 밟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옥내 앞에 멈춰서서 내려다보았지요. 옥내는 뒤로 반걸음 물러섰을 뿐 달아나지도 못했습니다. 연희는 소반을 두 손에 받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손등이 아직 화끈거렸지만 소반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최씨 부인이 입을 열었지요. 너는 내가 쓰러지자 도망갔다. 짧았지요. 옥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최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돌아와서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다. 옥내의 눈이 흔들리며 시선이 이리저리 달아났지요. 최씨 부인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들한테 진짜 어미가 아니라 한 것도 내 다 안다. 보기와 선희가 병석의 할머니 곁에서 그 말을 다 전했던 겁니다. 최씨 부인은 자리에 누운 채 다 듣고 있었지요. 최씨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내 재산은 이미 다 넘겼다. 내 아들에게도 없고 내게도 없다. 옥내의 입이 벌어졌지요. 재산. 이 집에 돌아온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한데 남은 것이 없다는 말에 낯이 굳었습니다. 하나 옥내는 거기서 물러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낯빛을 고쳐 잡더니 남은 패를 꺼내 들었지요. 알아누운 노인네가 꾸민 문서요. 성치 않은 정신으로 넘긴 재산이 어디 재산이요? 관아가 가려줄 것이요. 정소. 석규를 부추겨 넣게 한 그 정소를 이제 마당 한복판에서 제 입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걸음 다가섰지요. 문서를 꾸미기 전에 고을 의원을 불러 정신이 성한 것을 확인받았다. 증인도 둘을 세워두었다. 노망든 늙은이가 그런 것까지 챙기더냐? 옥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 더 일러주마. 병자 앞에서는 다들 혀가 해퍼지더구나. 나는 그 말들을 자리에 누워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 병자라 여기고 함부로 놀린 혀가 고스란히 제 발등을 찌른 것이지요. 8배를 누워있던 사람은 8배를 듣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 있어 봐야 가져갈 것이 없다. 나가거라.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도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그 또렷한 목소리가 마루를 눌렀습니다. 늘 어눌한 말로만 들어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또박또박한 말이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지요. 옥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지요. 아이들은 제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최씨 부인이 옥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말했지요. 그 아이들이 너를 어미라 부르더냐? 옥내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달아났고 돌아와서는 새벽밥 한 끼 챙기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연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옥내를 어미라 부를 리 없었고 옥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내의 낯이 일그러졌지만 더는 할 말이 없었지요.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싸더니 나서기 전 허리춤에 곧간 열쇠 꾸러미를 끌러 마루 위에 내던졌습니다. 찰랑 쇳소리가 흩어졌지요. 가져가 봐야
열 곳간이 없었으니까요. 옥내가 보찜을 지고 마당을 가로질러 연희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는 참이었지요.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옥내의 걸음이 멎었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높지도 따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8배를 눌러온 사람의 목소리는 원래 잘 높아지지 않는 법입니다. 보기 그림은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옥내가 연희를 돌아보았지요. 무슨 그림 말이오? 안채 벽에서 뜯어내신 그림들 말입니다. 갯배를 그린 것과 꽃을 그린 것과 황소를 그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두셨습니까? 옥내의 입이 열렸다가 다물렸지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뜯어서 어디다 던졌는지, 태웠는지, 내버렸는지. 옥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만큼 마음을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금 전 최 씨 부인이 물은 말, 그 아이들이 너를 어미라 부르더냐. 그 물음의 답이 지금 이 마당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낳았다는 아이가 그린 종이 몇 장을 어디다 버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옥내의 낯이 붉어졌습니다. 무어라 대꾸를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번에도 도망이었지요. 그때는 병수발이 싫어 도망갔고 이번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 도망간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소반을 마루에 내려놓고 흩어진 열쇠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배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것. 낚아채어 나가던 그 물건이 이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빼앗길 때는 남의 손에 낚아채었고 돌아올 때는 제 손으로 거두었습니다. 찬모도 부엌의 아랫사람들도 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8배 저 열쇠가 누구 허리에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이었지요. 한데 이번에는 아무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서늘하게 닿는 쇠를 쥐고 있다가 연희는 최 씨 부인에게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이 집 것은 이 집에 두십시오. 최 씨 부인이 연희를 보았지요. 연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곳간을 다시 맡을 마음도 이 집으로 돌아올 마음도 없다는 것을 그 한마디에 다 담았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이 열쇠를 받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연희에게는 마당에 들어설 때부터 목에 걸려있던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리는? 최 씨 부인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오래 끌지 않았지요. 풍이 왔을 적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처음 몇 해는 참말로 한 발도 못 뗐다. 연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것은 3년 전이다. 굳은 것은 그대로 남았다만 걷기는 걸을 수 있게 되었지. 그 종아리였습니다. 8배를 주물러 온 흘처럼 딱딱하던 그 종아리. 굳은 것은 참말이었고 못 걷는 것만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연희의 귓가에 8배의 소리들이 되살아났지요. 어눌하던 그 말투, 마룻장을 끌던 그 다리. 미음이 되다 하던 그 아침들. 그 전부가 지금 이 또렷한 목소리 하나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무어라 여쭈어야 할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라 하기에는 이상했고 서운함이라 하기에도 맞지 않았지요. 8배가 통째로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고 연희도 더 묻지 못했지요. 연희는 마루 위의 약사발을 눈으로 짚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게 하십시오. 돌아서서 마당을 나서는 그 등 뒤로 아침 볕이 소반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며칠 뒤 내려진 관아의 판가름은 마당에서 최 씨 부인이 이른 대로였지요. 입안의 절차에는 금 하나 없었고 관아는 석규의 정소를 물리쳤습니다. 침선방에는 관차가 문서를 돌려주러 왔지요. 판가름이 났소. 문서는 온전하오.
연희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 가슴에 안고 처마 및 목판을 올려다보았지요. 연희 침선방. 빼앗길 뻔한 5자였습니다. 8배를 살고도 제 이름 붙은 것이 없던 사람이 이제 지킬 것이 생겼던 겁니다. 그 뒤 어느 날 석규가 침선방을 찾아와 문 앞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마름질상에서 바느질감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석규가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돌아와 주게. 내가 잘못했네. 연희는 손에 든 바느질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석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찬압을 싸는 아내에게 인사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하게 내 글자로 아내의 입을 막던 사람이었지요. 제 어미를 노망들었다고 관아에 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삽니다. 돌아갈 자리는 없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갚음도 노여움도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것. 석규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지 못했고 연희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석규가 일어나 가게를 나갔고 넓은 너머로 축 처진 어깨가 사라져갔습니다. 연희는 그쪽을 보지 않았고 가게 안에는 바늘땀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이 몇 번 바뀐 어느 오후 덕이네가 국밥 심부름을 왔다가 지나가듯 말했지요. 석규 그 사람 아주 볼일 다 봤더라. 어미를 관아에 고했다는 소문이 돌고부터 거래하던 이들이 죄등을 돌렸다지. 요즘은 장터에서 지게품을 판다더라. 몰골이 말이 아니야. 마름질상에서 감을 재던 연희의 손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가위를 움직였지요. 더는 말하지 않았고 덕이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와 석규는 다시 합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이네가 골목이 울리도록 달려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선희가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단다. 연희가 물었지요. 글쎄가 무엇이었는데? 덕이네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안다. 연희의 손에서 가위가 미끄러졌습니다. 덕이네가 이어 말했지요. 글쎄 그 글에 새벽마다 싸주던 찬압이 나오고 객가에서 같이 그리던 그림이 나온다더라. 온 서당이 울었단다. 언문을 또박또박 눌러쓰던 그 손이 어미를 쓴 겁니다. 연희는 가위를 도로 집어 상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지요. 목까지 올라온 울음을 연희는 눌러 삼켰습니다. 대신 뒷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벽에 보기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지요. 침선방을 그린 그림, 갯배를 그린 그림, 꽃을 든 여인을 그린 그림. 연희는 한참 그 벽을 바라보았지요. 덕이네가 무어라 더 말을 붙이려다가 그만두고 국밥 그릇만 챙겨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연희 혼자 남았습니다. 혼서에도 족보에도 적히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서당 아이의 종이 위에는 어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낳지 않아도 어미였지요. 침선방이 문을 연 지 한돌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연희는 널문을 열고 가게 문가에 놓아둔 물바가지를 들었습니다. 처마 밑 벼트는 자리에 지난 봄장에서 사다 심은 봉선화 화분이 있었지요. 연희는 마른 흙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동안 잎사귀를 손끝으로 쓸어보니 밤새 찼을 텐데도 잎끝이 팽팽했습니다. 같은 일이었지요. 물을 주는 일. 새벽 어둠 속에서 남의 집 장독대 옆에서 허락을 받고 가꾸던 꽃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 문가에서 제 이름이 걸린 목판 아래서 주고 있었지요. 연희는 물바가지를 내려놓고 비를 들어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여 연희는 비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절지 않는 걸음, 기울어짐 없이
고른 걸음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꽃모종 한 뿌리를 손에 든 채 최 씨 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보기의 그림들, 실엉이에 가지런한 오색 실타래, 마름질 상 위에 쌓인 삭바느질감, 연희가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것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연희를 보았지요. 시간이 멎은 듯 가게 안의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내 며느리. 연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너머로 입 모양으로만 익었던 그 말이 이제 소리가 되어 귀에 닿은 겁니다. 가락지를 내려놓으며 끊어졌던 자리에 그 한마디가 들어와 앉았지요. 가슴 안쪽에서 8배를 눌러온 것이 툭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희가 우는 것을 막지 않고 곁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한 시어미 앞에서는 누구나 잘한다. 병든 시어미 앞에서 어찌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다. 연희가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먼저 번 며느리는 내가 쓰러지자 도망갔다. 한데 너는 최 씨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하나씩 짚어 나가기 시작했지요.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 헝겊을 감고 밤을 새워 남의 딸 치마를 짓는 것을 보았다. 헝겊을 감았던 그 손가락이 연희도 모르게 오므라들었지요. 언 손으로 내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시리다는 말 한 번 없는 것도 나는 다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겼던 새벽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고 여겼던 손끝들이었습니다. 한데 그 모든 순간마다 보고 있던 눈이 있었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새벽마다 부엌에 불이 켜지는 것을 내 방에서 보았다. 연희의 숨이 멎었지요. 반뼘 열려있던 안방문. 어둠 속에서 이쪽을 지켜보던 그 눈길. 등잔불이 흔들리고 소리 없이 닫히던 문. 연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문을 어머님이 여신 겁니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을 무렵이었다. 안방문 밖에서 아들이 내 전답을 셈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한 몸을 보이면 이 집에 내 것이 하루도 남아나지 않겠더구나. 병자로 남은 것은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아들에게서, 아들이 데려올 사람에게서 이 집을 지키려면 앓는 몸이 성한 몸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 아무도 믿지 않기로 하고 누웠는데 새벽마다 그 불이 켜지더구나. 연희의 손이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잘못 본 줄로만 알았던 것이 8배를 지켜보던 눈이었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불빛을 보고서야 내 하루가 시작되더구나. 아무도 믿지 못해 열어둔 문이었습니다. 한데 어느새 한 사람을 믿게 되는 문이 되어 있었지요. 지키려던 사람이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말했지요. 8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게 답이었다. 연희는 무릎이 꺾여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막지 않았지요. 빈 곳간의 문을 열던 날 목에 걸려 나오지 않던 것이 여기서 다 터져 나왔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이 몸을 굽혀 연희의 등에 손을 얹었지요. 열쇠를 쥐어주던 그 손.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연희가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울음 사이로 말을 꺼냈지요. 어머님, 저 잘 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손에 들고 있던 꽃모종을 내밀었고 연희가 두 손으로 받았지요. 새 흙, 새 뿌리, 새 잎이었습니다. 갈아엎힌 그 꽃밭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으로 아침 볕이 들어 벽의 그림들 위로 빛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전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챙긴 밥 한 끼, 새벽마다 어김없이 밝혀지던 부엌 불빛. 그렇게 쌓인 시간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딘가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지켜온 손들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이 선생님들께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쓰다듬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